최근 한 달 정도 폼피두 센터 전시 후기와 세종미술관 전시 후기, 그리고 게르니카 영상을 만들면서 이 콘텐츠들의 공통분모인 피카소를 파고들다 보니 자꾸만 접하게 되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리 프랑수아즈 질로입니다. 피카소와 마티스가 활동했던 그 시절 파리를 놀라울 정도로 생생하게 전해주는 화자이자 피카소를 차버리고 떠났던 유일한 여인, 그리고 피카소의 방해 공작에도 결국 화가로서 단단하게 자리잡아 대중적인 인기를 누린 인물. 이 흥미로운 인물에 대해 더 알아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리 프랑수아즈 질로는 파리 외곽 부잣집의 외동딸이었습니다. 그녀의 외가는 프랑스 왕실 사람들을 고객으로 하는 고급 맞춤복 매장을 운영하던 부유한 집안이었습니다. 딸의 교양 교육을 신경 썼던 질로의 어머니는 어린 질로에게 선생님을 붙여서 미술을 가르쳤습니다. 어머니는 질로에게 드로잉 소묘가 아니라 수채화나 먹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을 먼저 배우도록 했습니다. 지우개에 의존하지 않고 직관적으로 집중해서 그리고 실수도 작품에 반영하도록 한 것입니다. 어린 질로는 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활동에 매료되었고 계속해서 그림을 그리고 싶어 했습니다. 한편 농화학 업계의 사업가였던 질로의 아버지는 권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왼손잡이였던 질로를 기어이 양손잡이로 만든 것에서도 드러나는 그의 통제 성향은 딸의 질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딸이 과학이나 법학 분야에서 경력을 쌓기를 바랐고 화가가 되고 싶어하는 질로를 설득해서 대학에 입학시켰습니다. 질로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소르본 대학교, 파리의 영국 문화원, 케임브리지 대학교, 프랑스 렌의 법학 학교 등을 거치며 학업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질로는 과학이나 법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 직업으로 삼을 마음도 전혀 없었습니다. 아버지 몰래 수업을 빼먹고 미술을 배우러 다니다가 결국 어느 날 시험을 치르고 나오는 길에 학업을 포기하고 예술에 전념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녀는 소개로 알게 된 화가에게 개인 교습을 받기 시작했고 마티스, 보나르, 레제 등이 거쳐간 줄리앙 아카데미에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녀의 결정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아버지와 딸 사이의 갈등으로 집안 분위기는 자주 험악해졌습니다. 결국 질로는 집을 떠나 할머니 집으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아무리 주관이 뚜렷한 딸이어도 아버지와 계속 대립하면서 감정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면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이때 진로에게 의지할 곳이 되어준 것은 12살 때 사립학교에서 만난 친구 제네비에브였습니다. 제네비에브는 차분한 성격에 아름다운 외모를 지닌 친구였습니다. 사춘기 소녀들이 동성 친구에게 종종 느끼는 그 낭만적인 집착의 감정으로 시작되었지만 성인이 된 후에도 진로는 제네비에브에게 크게 의지했습니다. 진로는 아버지와의 갈등으로 흔들릴 때마다 제네비에브를 통해 중심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많은 편지를 주고받았고 진로는 제네비에브를 뮤즈로 삼아 여러 점의 초상화를 그리며 화가로서의 실력을 키워나갔습니다. 아리아나 허핑턴의 책 피카소, 창조자와 파괴자에서 진로는 제네비에브와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고합니다. 육체적인 사랑이 아닌 깊은 정신적 유대였습니다. 저는 제네비에브와 함께 이곳을 떠나 남은 생을 그녀와 함께 보내는 미래를 상상하곤 했습니다. 혹은 이곳에 남아 미노타우로스, 즉 피카소를 마주하는 삶도 생각했죠. 만약 우리가 함께 살기로 했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동성애자로 여겼을 것이고 당시 분위기로는 가족을 비롯한 사회로부터 완전히 배척당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제네비에브는 고대 그리스 스타일의 순수한 아름다움을 지닌 존재였지만 동시에 보수적인 프랑스 지방의 관습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1946년 당시의 파리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죠. 저는 그런 파격적인 선택이 그녀의 삶을 망치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두 사람의 감정은 성애적인 것은 아니었으나 서로를 인생의 동반자로 여길 만큼 깊은 관계였습니다. (1943년 5월)
영화계에서 떠오르는 배우였던 알렌 퀴니가 제네비에브에게 전화를 걸어 식사를 제안합니다. 제네비에브는 내키지 않았지만 진로는 이를 수락하라고 재촉했습니다. 결국 제네비에브는 진로를 대동하고 알렌 퀴니를 만나 파리 좌안의 그랑 오기스텐 거리에 있는 작은 식당 르 까탈란에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곳에 또 한 명의 유명인이 있었습니다. 그 근처에 작업실이 있었던 피카소가 당시 애인인 사진작가 도라 마르와 함께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피카소는 아는 사이였던 퀴니에게 다가와 두 아름다운 젊은 여성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가씨들 직업이 무엇인가요? 라는 피카소의 질문에 진로는 당당하게 저희는 화가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미 60대였던 피카소는 게르니카 같은 대작을 그린 대가였고 진로는 이제 첫 전시를 막 마친 신진 화가였는데 진로는 피카소의 존재감에 전혀 눌리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피카소는 내가 살면서 들은 말 중 가장 웃긴 말이네요. 당신처럼 생긴 여자는 절대 화가가 될 수 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재수없고 무례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주 강렬한 플러팅 멘트였습니다. 피카소는 진로와 제네비에브를 자신의 작업실로 초대했습니다. 그들은 다음날 피카소의 작업실을 방문했고 이후에도 몇 차례 더 방문하게 됩니다. 제네비에브가 프랑스 남부로 떠난 뒤에도 진로는 혼자 피카소를 계속 찾아갔습니다. 진로가 당시에 제네비에브에게 쓴 편지에는 그 상황이 상세히 묘사됩니다. 어제 아침에 피카소를 보러 갔어. 거장은 마이올의 모델이었던 디나, 사바르테스 씨,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었어. 난 파란색, 노란색, 분홍색이 프린트된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내가 들어가자마자 피카소는 나를 살아있는 마티스의 작품이라며 사람들에게 소개해줬어. 피카소는 내가 더 일찍 오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워했어. 왜냐면 네가 준 체리가 그에게 엄청난 영감을 주어서 12점이 넘는 그림을 그렸기 때문이야. 그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생각을 많이 했다는 걸 나한테 증명해 보이고 싶었던 것 같아. 마치 아이처럼 나한테 그 그림들을 더 일찍 보여주지 못한 것에 대해 못내 아쉬워한 거야. 그의 그런 모습이 참 감동적이고 섬세하다고 생각했어. 그는 날카로운 눈빛을 가졌지만 참 사랑스러운 사람이야. 그의 시선은 어떨 때는 살아있고 예리하며 잔인한 독수리 같다가도 또 어떨 때는 무한한 선이 담긴 부드러움으로 가득 차올라. 사람들이 다 떠난 후에도 피카소는 날 붙잡아두고 작업을 열심히 하라고 격려해줬어. 그리고 조만간 다시 오면 내가 아직 보지 못한 다른 다락방들도 더 보여주겠다고 말했어. 진로의 설레고 들뜬 마음이 느껴집니다. 피카소는 아우라가 있는 성공한 화가였고 매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진로가 피카소에게 어떤 이유에서든 빠져들었던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진로는 젊고 아름다우며 자신감이 넘쳤고 총명했습니다. 피카소도 진로에게 매력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진로는 이 거장이 자신에게 점점 더 끌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음 해인 1944년 겨울, 진로와 피카소의 관계는 꽃을 피웠습니다. 그녀는 21살이었고 그는 61살이었습니다. (1946년 5월) 진로는 피카소의 파리 작업실에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훗날 그의 곁에 누워있던 순간을 회상하며 이렇게 썼습니다. 그는 매우 온화했고 그 특별한 온화함이 오늘날까지도 제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름이면 프랑스 남부 발로리스로 함께 떠나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둘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은 하진 않았지만 피카소가 잘 돌봐주기로 약속했기에 아이들도 가졌습니다. 1947년에는 아들 클로드를, 1949년에는 딸 팔로마를 낳았습니다. 진로는 이 시기를 행복하고 목가적인 시기였어요. 파블로는 매우 자상했고 대부분의 시간을 차분하게 보냈죠. 라고 회상합니다. 이 시기 피카소의 그림은 이 새로운 연애와 가족 생활의 행복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진로와의 관계에서 얻은 안정을 바탕으로 한층 더 활기 넘치는 색채와 풍부한 미학을 발전시키죠. 그가 그린 진로의 초상화는 직전 애인이었던 도라마르를 그린 그림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도라마르를 날카롭고 왜곡된 방식으로 우는 여인으로 묘사했던 반면 진로의 초상화는 훨씬 더 부드럽고 풍성하며 낭만적인 색상으로 표현합니다. 그림 속에서 진로는 곱슬곱슬 말린 풍성한 머리를 하고 긴 목선을 드러내며 당당한 표정으로 똘망똘망하게 앞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임신한 진로를 그린 초상화들은 더욱 온화하고 안정적이며 차분하면서도 생동감이 느껴집니다. 진로 역시 자신의 작업을 꿋꿋이 이어갔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와중에도 붓을 놓지 않고 파리 화파의 흐름과 닿아있는 다채로운 추상화를 그렸습니다. 1952년 4월에는 파리에서 평단의 호평을 받은 성공적인 전시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진로는 피카소가 자신에게 예술적으로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히려 피카소의 소개로 만났던 노년의 거장 앙리 마티스가 자신에게 더 큰 예술적 영감을 주었다고 말한 적이 있죠. 피카소의 전기작가 존 리처드스는 피카소와 진로의 관계를 두고 이렇게 평하기도 했습니다. 피카소가 진로에게서 얻은 것이 진로가 피카소에게 얻은 것보다 훨씬 많았다. 그러나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는 어른들의 말, 잔인하게도 늘 맞아떨어지죠. 60대 중반의 피카소는 여전히 우유부단하고 변덕이 심했고 남녀를 불문하고 친구와 연인들을 통제했으며 애정 공세를 퍼붓다가도 바로 화를 내거나 막말을 퍼붓곤 했습니다. 바람기와 여성 편력도 여전했습니다. 그는 어디에도 정착할 수 없는 사람이었고 안정적인 상태가 몸에 맞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피카소는 진로와 아이들과 함께 집에 머무는 생활을 점점 더 답답해하기 시작했고 결국 밖으로 나돌며 다른 여성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진로를 두고 멀리 여행을 떠났고 새로운 연애를 언제부턴가는 그리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새로운 연애뿐만 아니라 그 전의 여인들도 문제였습니다. 피카소에게는 사실 법적인 아내가 있었습니다. 재산 분할을 해주기 싫어서 이혼을 하지 않고 버티고 있었던 것인데요. 그의 법적 아내인 올가 호클로바는 분노와 질투에 사로잡혀 있었고 파리 거리에서 진로를 마주치면 그녀를 괴롭히곤 했습니다. 진로가 피카소를 처음 만났을 때 그의 8년차 애인이었으나 진로 때문에 결별했던 도라마르 역시 여전히 피카소의 삶 주변을 맴돌고 있었고 그 전에 오랜 연인 마리 테레즈 발토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피카소의 외도, 과로로 인한 피로, 출산 후유증, 정신적인 지주였던 할머니의 죽음까지 겹쳐 지치고 불행해진 진로는 피카소를 떠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피카소와 진로가 처음 만난 지 10년째가 되던 1953년이었습니다. 진로는 그 길로 아이들과 함께 택시를 타고 역으로 떠나버립니다. 진로는 당시에 피카소가 너무 화가 나서 작별 인사조차 하지 않고 젠장이라는 말만 남겼다고 회상했습니다. 피카소는 자신이 차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는지 구질구질하게 굴기 시작합니다. 진로의 전기작가 사샤 르웰린에 따르면 화가 난 피카소는 진로가 남기고 간 작품들과 책, 그리고 마티스가 그녀에게 보낸 소중한 편지들을 모두 파괴했습니다. 그는 진로를 향해 이런 저주 섞인 말을 남기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사람들은 당신 자체에 대해서는 절대 관심을 갖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한다고 생각하더라도 그건 단지 당신의 삶이 내 삶에 그토록 깊이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에 대한 호기심일 뿐일 겁니다. 피카소가 진짜 나쁜 것은 그가 진로의 화가로서의 경력 또한 망치려고 애썼다는 점입니다. 이미 거대한 권력을 가진 예술계 인사였던 그는 모든 인맥을 동원하여 루이즈 레리스 갤러리가 진로를 더 이상 소개하지 않도록 압박했고 파리의 주요 살롱전들이 그녀를 더 이상 초대하지 않도록 요구했습니다. 감정적인 천재 화가가
자존심이 상하고 질투가 나서 부린 치기 어린 행동으로만 보기에는 너무나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위력 행사였습니다. 이렇게 열렬한 애정 공세를 받으며 뮤즈로 추앙받다가 한순간 가혹하게 외면당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 지독한 독성적인 관계를 벗어난 직후에 바로 제정신을 차리고 삶의 중심을 잡기란 누구에게나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피카소에게 버림받은 전 연인들은 대부분 정신적으로 아주 황폐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첫 번째 아내 올가 호클로바는 평생 피카소 주변을 맴돌며 집착과 질투, 정신분열 증세를 보였습니다. 17살에 40살의 피카소를 만났던 마리 테레즈는 헤어진 이후에도 수십 년간 피카소만 바라보며 그에게 일방적으로 편지를 보냈고, 피카소가 사망한 지 4년 뒤 결국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도라 마르는 정신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심각한 우울증을 겪은 뒤 피카소 외에는 오직 신뿐이다 라며 가톨릭의 귀의에 은둔했습니다. 피카소 말년의 연인이자 그에 의해 철저히 고립되어 있었던 자클린 로크 역시 피카소의 무덤 앞에서 권총으로 생을 마감했죠. 그런데 진로는 특별한 케이스였습니다. 고집이 세고 총명했던 진로는 어쩌면 피카소를 뛰어넘는 기존세이자 강철 멘탈이었던 것 같습니다. 진로는 피카소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감정을 교류했지만 그 사랑이 변질되고 그가 자신에게 상처를 주기 시작한다고 느꼈을 때 그 독성적인 관계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판단과 결단력 그리고 용기가 있었습니다. 상대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화가이고 아이들까지 있는 상황에서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 관계에서 빠져나온 후 삶을 다시 정비해 나가는 과정 역시 가시밭길이었습니다. 피카소가 아기를 품고 그녀의 화가 경력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그녀를 오직 피카소의 옛 연인으로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피카소를 만나기 전부터 예술의 헌신적인 화가였고 계속해서 쉬지 않고 작품 활동을 이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녀는 자신의 재능과 열정에 대해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피카소와 친구들의 미움을 받는 프랑스에서는 더 이상 활동이 어려웠기 때문에 무대를 미국으로 옮겨 작품 활동을 이어갑니다. 뉴욕에 자리를 잡고 꾸준히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구축해 나갔고 결국 평단과 대중의 인정을 받는 화가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말년에 그녀의 작품은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과 모마, 파리 퐁피두 센터를 비롯해 세계 유수의 미술관들에 소장되었고 그림들은 꾸준히 높은 가격에 거래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 6월에는 진로가 딸을 그린 푸른색 초상화, 기타를 치는 팔로마가 소더비 경매에서 130만 달러, 하나로 약 17억 원에 낙찰되기도 했습니다. 화가로서의 업적 외에도 프랑스와즈 진로가 근현대 미술사에 남긴 중요한 기여가 있습니다. 바로 20세기 초 파리 화단의 사건들과 인물들에 대해 평생에 걸쳐 생생한 증언을 엄청나게 쏟아냈다는 점입니다. 진로는 당시 피카소의 곁에 머물렀기에 파리 화단의 중심에서 거의 모든 중요한 사건들을 목격했고 많은 화가들과 알고 지냈습니다. 진로가 그때의 기억을 전하는 글이나 인터뷰를 보다 보면 그녀가 진로 놀라운 기억력의 소유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건 우리에게는 행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생생한 증언의 첫 번째는 그녀가 피카소와 헤어진 지 10년이 된 시점인 1964년에 칼턴 레이크와 함께 써서 출간한 회고록이자 자서전인 피카소와의 삶입니다. 번역서가 나오지 않은 책이라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그 책의 일부가 인용된 글들을 읽어보면 그 시절의 상황과 그녀의 감정이 아주 세세하고 솔직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진로는 책의 앞장에 두 파블로, 피카소에게 헌정한다고 썼지만 피카소는 자신의 사생활을 낱낱이 공개한 이 책의 출간 소식에 격분했습니다.
책의 출판을 막으려는 피카소의 노력과 그의 친구들과 프랑스 공산당까지 가세한 격렬한 비난에도 책은 결국 출간되었습니다. 피카소와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쓴 그 내밀한 이야기들이 궁금해지지 않나요? 당시의 대중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진로의 이 책은 국제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피카소는 이에 격분하여 진로와 두 자녀, 클로드, 팔로마와의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난 것인지 이후 그는 실제로 사망할 때까지 자신의 자식인 클로드와 팔로마를 다시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진로는 1990년에 한 번 더 피카소와 함께했던 시간의 경험을 담은 책 마티스와 피카소, 예술 속의 우정을 출간했습니다. 그녀가 목격한 두 예술가의 우정과 경쟁에 초점이 맞춰진 책이었죠. 2012년에는 피카소 전기작가 존 리처드슨과 함께 맨해튼의 가고시안 갤러리에서 피카소와 프랑수아즈 진로, 파리 발로리스라는 이름의 전시회를 성공적으로 열기도 했습니다. 진로와 피카소, 두 사람이 함께했던 시기에 제작된 작품들을 보면서 관람객들은 그 시절 두 사람이 주고받은 삶과 예술의 교감에 함께하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진로를 대하는 사람들에게 피카소를 언급하는 것은 뿌리칠 수 없는 유혹이었을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녀의 인터뷰는 항상 피카소의 이야기로 귀결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진로는 그 질문들을 피하지 않았고 언제나 솔직하게 성의를 다해 대답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피카소와 함께 보낸 시기를 바탕으로 책을 쓰고 전시를 열 정도로 오히려 자신의 삶에서 중요하고 강렬했던 그 시절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회고하며 표현하고 공유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느껴지는 점은 프랑수아즈 진로가 정말 진심으로 피카소에게 어떠한 자격지심도 열등감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만약 그의 존재감이나 그늘에 가려질 걱정을 했다면 그녀는 그 질문들을 불편해했을 것이고 일부러 자신의 삶에서 피카소의 흔적을 지우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럴 필요조차 느끼지 못했던 단단하고 자신감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참 놀라울 정도입니다. 언젠가 누군가가 그녀에게 피카소나 그의 친구들, 즉 샤갈, 브라크, 마티스, 자코메티 등과 경쟁심을 느낀 적이 있는지 묻자 그녀는 이렇게 답합니다. 그런 생각은 전혀 한 적이 없어요. 어쨌든 저는 3살 때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으니까요. 또한 그녀는 20세기의 거장 화가들에게 도움과 영향을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위대하다면 나도 그렇게 작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진로의 말은 나는 이미 아주 어릴 때부터 순수하게 예술을 해왔고 남과 비교하거나 경쟁심을 느낄 이유가 없었다. 나는 나로서 뛰어난 예술가다 라는 뜻입니다. 이는 예술가로서의 자존감뿐만 아니라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그녀는 40대 후반에 소아마비 백신 개발자로 유명한 미국의 의학자 조너스 소크와 결혼했는데 당시 한 인터뷰어가 대단한 남성들을 끌어들이는 그녀의 매력이 무엇인지 묻자 이렇게 답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제가 그들만큼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사자는 사자와 짝짓기를 합니다. 쥐와는 짝짓기를 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는 남들이 자신에 대해 뭐라고 떠드는지에 대해 그리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예술과 삶에 대한 판단을 타인에게 맡기는 편을 선호했습니다. 2022년 1월 뉴욕타임스에 실린 인터뷰에서 그녀는 나는 내가 가진 것 이상으로 혹은 그 이하로 여겨지는 것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림을 그리고 내 삶을 살 테니 나를 과대평가하든 과소평가하든 마음대로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너무 쿨해서 닭살이 돋을 정도입니다. 그런 단단하고 건강한 정신 덕분이었을까요? 프랑스아즈 진로는 2023년 101세의 나이로 눈을 감기 전까지 천수를 누렸습니다. 어쩌면 그녀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위대한 작품은
거장의 독성적이고 파괴적인 에너지 속에서도 꿋꿋하게 지켜낸 그녀 자신의 삶 그 자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흥미가 가거나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예술가의 삶을 들여다보는 콘텐츠를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또 시도해보려고 합니다. 다음에는 더 재밌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